자, 키포인트 35번 보험계약의 목적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 목적은요, 보험계약은 당연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내 보험의 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걸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금으로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 36번 초과보험.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쳐주시고요. 자,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여러분, 이 보험 금액이라는 단어와 보험 가액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하는데, 이거 제가 필수 용어 강의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필수 용어 강의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 필수 용어 강의를 보셨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험 금액은요, 보험금이 아니라 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로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래 하고 정한 금액이에요. 보험회사가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요거를 뭐를 기준으로 이거 설정을 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한 그 물건, 보험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 가액은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2천만 원짜리 물건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물건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 보험료가요, 이 보험 금액에 맞추어서 책정이 됩니다. 보험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보험료도 더 비싸게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딱히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인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깎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버린 거는. 그건 이미 보장을 받고 있었던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 이 내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이때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그 물건의 가격을 그대로 가액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다음 제3항은 보험 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자,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를 초과보험이라고 했는데, 이 반대는 아니죠. 이 보험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보험 가액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새 차를 사면 처음에 2천만 원이었다가 내년 정도 되면은,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 중고차가 되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보험 가액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 가액이 떨어진 경우에,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이때도 같다는 거예요.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기면 무효예요. 그러나 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체크해 주실게요. 다음 37번 기평가보험. 자, 기평가보험은요, 기평가, 이미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언제? 계약할 당시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 간에, 당사자라 하면은 누굽니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예요. 이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했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이 대충 이 정도는 되겠다, 서로 협의해서 정한 거예요.
예상해서 정한 거죠.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기평가보험은 계약할 때 이 사고 발생했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을 계약할 때 이미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은 만약에 자동차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세가 떨어지니까 사고 당시의 가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약 당시에 이렇게 보험 가액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이유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 보험료 같은 걸 정산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상해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의 원칙상 내가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의 보험 가액이 계약했을 때 정한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38번은 미평가 보험입니다. 자, 앞에서 37번은 기평가 보험이었죠. 뭐를 평가했다고 했죠? 보험 가액이죠. 이것도 보험 가액을 미평가. 이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자동적으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평가 보험이랑 미평가 보험이랑 차이가 뭡니까? 이 둘의 차이는 보험 가액을 요거를 계약 당시에 정했냐 정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기평가 보험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가액을 정한 것이고 미평가 보험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복보험 볼게요. 자,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2항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9조 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된다. 이거 초과보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중복보험이란 놈도 초과보험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중복보험은 뭐냐? 이름 그대로 중복으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다가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복보험을 들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한 규정이 이 중복보험 제1항의 규정인 겁니다.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보험을요, 삼성에다 하나 들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이 삼성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자동차를 이번엔 현대에다가 이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자, 똑같은 자동차를, 자동차 보험을 지금 두 개를 들었죠. 원래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보험을 들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1,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이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 원씩으로 설정했으니까 삼성에서 1,000만 원 받고 현대에서 1,000만 원 받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제1항에서 중복보험 제1항에서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고요. 지금 삼성에서도 1,000만 원 들었고 현대에서도 1,000만 원 들었으니까 이 비율이 같죠. 그러면 1대1로 나누어서 여기서 750, 여기서 750 이렇게 합쳐서 1,500만 원을 보상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40번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제672조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 672조는 중복보험 얘기한 거고요. 방금 키포인트 39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복보험에서 이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죠. 삼성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현대에서 똑같은 걸로 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보험을 체결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보상을 받아야겠죠. 보험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삼성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현대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삼성에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삼성에서는 보험금 받지 않고 나 이번에 그냥 현대에서만 받을래. 내가 삼성에서는 보험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원래 현대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입니다. 이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 다른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일부보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41번 일부보험. 자,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 일부보험은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초과보험이랑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초과보험은 그 물건의 가액, 그 물건의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훨씬 더 큰 경우였죠. 이 일부보험은요,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액의 일부만, 이 100%를 가입한 게 아니라 이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 금액으로 정한 거예요. 이걸 일부보험이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보험 가액의 100%를 보험 금액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일부만 설정했으니까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줄 때 이 보험 가액분에 보험 금액의 이 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보험 가액이 1억이에요. 1억짜리 물건을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50%만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인데 50%면 보험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죠. 이 보험 가액의 일부인 50%만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보험 가액 1억, 그리고 여기 5천만 원.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를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내면 1억분의 5천만 원이니까 50%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본만큼 다 보상해 주지 않고요. 그 손해본 금액의 50%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 보험인데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뭐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42번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여기서 멸실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또 화재보험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불에 탔을 때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었는데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때마침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건물에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를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진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럼 보상해주는 재해죠. 지진 때문에 무너져 내린 이 50%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건물이 완전히 멸실돼 버린 거죠. 근데 제가 건물에 화재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거는 멸실되어 버린 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이미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원래 보상받을 수 있었던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 절반만큼은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이에요. 다음 43번 손해액의 산정 기준. 제1항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때 내 자동차 시세가 중고차 시세가 1,0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신품가액은 새 것의 가격이란 뜻이에요. 내 차의 시세가 1,000만 원인데 이 중고차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내 차가 원래 새 차 가격은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원래는 사고 발생했을 때와 곳의 가액, 사고 발생했을 때에 이 중고차 시세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 새 차 가격 2,000만 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전부 다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아니에요. 보험자입니다. 다음 44번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보험금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밀린 게 있으면 뭐 보험료 한 10만 원 밀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원래 보상해야 될 100만 원에서 이 10만 원을 빼고 이 9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 100만 원 나왔는데 보험 계약자님이 10만 원 보험료 내지 않으셨으니까 밀렸으니까 어차피 이거 내야 되는 거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45번의 보험자의 면책 사유. 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 한다면 보험자의 책임은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죠. 면책 사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데 이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 보험의 목적이 원래 뭐 성질이 하자가 있거나 뭐 자연소모, 많이 써서 닳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46번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건네줬을 때에는 받은 사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바꿔서 내요. 뭐 추정한다 말고 다른 말로 바꿔서 내고 하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내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있다면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건네줬을 때, 양도했을 때 이걸 받은 사람이 이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까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승계된다는 거예요. 단 이렇게 건네줬을 때는 제1항의 경우에 이렇게 건네줬을 때에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건네준 사람 또는 받은 사람,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다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47번 손해방지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한다.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금 주니까 사고가 나든 말든 상관없겠네? 이런 태도를 지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 예를 들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자, 48번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인 경우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일부 보험에서는 보상을 할 때 이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고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가 어떤 물건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물건이 멸실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때 이거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전부 받았다면 이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거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 났는데 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보험자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이거 필수용어 강의, 이것도 필수용어 강의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험 대위. 이 필수 용어 강의 제가 그냥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거 무료거든요. 꼭 보셔야 해요. 자, 키포인트 49번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것도 아까 48번의 보험 대위랑 같은 건데 이건 손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건물주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 불이 난 거예요. 화재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불이 나의 실수로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누군가 다른 사람 제3자에 의해 이 제3자가 불을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불을 냈으니까 나는 이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니 이 건물주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거를 이 보험회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가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줬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해줬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건물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타고 또 거기다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것도 이 필수용어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봐주셔야 합니다.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 보험회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는 이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키포인트 50번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51번은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이건 아까 47번의 손해방지 의무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사고가 화재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불을 끄려고 여기에 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한 비용 같은 거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52번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계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66조가 손해보험증권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손해보험증권.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증권에는 이 손해보험증권에 포함된 내용이 다 계기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1항부터 3항까지를 더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요 세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을 때,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소재지와 구조, 용도. 제2항 건물이 아닌, 부동산이 아닌, 움직일 수 있지만 탈 수 있는 거. 이거를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그리고 세 번째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을 정했으니까 기평가 보험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하고 1번부터 12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9번까지가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여기에 3개만 추가된 겁니다. 다음 키포인트 53번 집합보험의 목적. 이 집합보험은요, 집합된 물건들을 가입하는 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고 같은데 쌓여있는 물건들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험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말은 창고에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이 사용한 사람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요. 이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 54번 동전. 이거는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방 카페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동전은 전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창고가 있어요. 여기가 옥수수 저장 창고라 해봅시다. 여기에는 옥수수 1톤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 옥수수 저장 창고에 1톤을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 저장된 옥수수 1톤은 사실은 수출용이었던 겁니다. 이 배에 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옥수수 저장 창고에는 새로운 옥수수 1톤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수출하기 전까지 보관할 창고인 거죠. 근데 이 옥수수 1톤을 보험에 가입하고 수출을 했는데 또 새로 들어온 옥수수를 또 보험에 가입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옥수수 1톤도 보험에 가입한 걸로 쳐주겠다 이겁니다.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 동전이 아니라 전과 같다. 이거 한자어인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이 수출용 옥수수가 수시로 수출이 되고 또 새로운 옥수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여기 발생한다면, 창고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하는 1과목 상법보험편의 핵심들은 다 정리를 하신 건데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추린 거기 때문에 이것만은 확실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 얼마 안 되죠? 키포인트 1번부터 54번까지이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추리고 추려드린 겁니다. 요것만 열심히 하셔도 합격 점수를 확보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게 키포인트 1번부터 54번까지 요것만은 확실히 하자. 얼마 되지 않는 양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셔라. 이거 반복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강의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공부는 없어요. 반드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잘 몰랐던 거나 아니면 강의 때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몰랐던 것들이 나옵니다. 틀린 것들 또는 몰랐던 것들, 이것들을 정리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키포인트들을 정복한다. 얼마 안 되는 양이니까 확실히 해둔다. 두 번째는 이 배운 것을 테스트하면서 틀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틀린 거, 몰랐던 것들이 주된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2번에서 틀린 거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1번을 제대로 안 한 거죠. 1번부터 54번까지 키포인트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1번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2번 때 공부할 것들이 확 줄어요. 1번이 약간 개념을 초벌한다는 느낌이고 2번이 약간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 기출문제도 1회부터 8회까지밖에 없어요. 얼마 안 되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틀린 거 몰랐던 것들을 주로 공부하시되 이거 책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책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 손해평가사 공부방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로 다 답변 달아드리니까 우리 손공방 카페에 질문 게시판도 잘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무난히 합격 점수는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